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계사의 가장 시작 부분인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사로 치면 고조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잘 시작을 해야 뒤에 나오는 여러 이제 세계사들도 잘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첫 스타트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 4대 문명 배워볼 거예요. 일단 이 명칭에서 오늘 뭘 배울지 느낌이 좀 올까요? 자, 일단 세계라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세계사를 배운다 느낌 오실 거고요. 4대라는 것에서 뭔가 4가지를 배우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문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역사에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용어 설명을 잠깐 하고 시작을 할게요. 문명 하면은 뭐 여러분들 옛날에 게임도 있었고 좀 뭔지 느낌은 올 것 같아요. 문명이라는 게 뭔지 조금 뭔가 좀 빛나는 것 같고 뭐 도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명의 반대말은 야만, 원시 또는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미개한 것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에 있는 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가져다가만 쓰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원시시대라고 불러요. 또는 선사시대. 하지만 자연에 있는 것을 내가 가공하고 발전시켜서 뭔가 인간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시기를 우리가 문명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 비스무리한 것이 발생했고 그것을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부르더라. 세계 4대 문명 중국,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금강유역에서 발생했고 청동기와 문자를 사용한 공통점이 있어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 노래 가사, 여러분들이 들었던 노래 가사를 바탕으로 한번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시작 부분의 멜로디 부분이죠. 그 중독성이 굉장히 있었던. 자, 한번 볼게요. 가사. 세계 4대 문명. 중국,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왔습니다. 중국,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 중에서 뭐 익숙한 이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이름들도 있을 것인데 어떤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짚어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4대 문명이 어떤 순서대로 발생했는가입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문명도 있고요. 나중에 발생한 문명도 있는데 그 순서가 사실은 요 순서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 뒷부분의 가사는 순서대로 잘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멜로디에 이제 음절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순서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이 이집트 문명. 세 번째가 인더스 문명. 마지막 4번째가 중국 문명입니다. 일단 우리가 4대 문명을 시작할 때 어떤 문제 하나를 맞히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요 순서부터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순서를 어떻게 외우나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라고 할 때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냥요. 가나다 순으로 외우세요. 그냥 보이면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와? 미음이 나오죠. 그 다음은 이응이 나오는데 이랑 인 중에 먼저 나오는 건 받침이 없는 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인이 나오고 마지막 지읒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머리 써서 어렵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겁먹지 말고 시작하는 거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요 4가지의 문명들이 도대체 어느 지역이냐? 선생님이랑 일단 먼저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계지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지도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세계지도가 나왔을 때 가장 당황하지 않고 먼저 해야 될 거 우리나라 찾기.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먼저 찾아놓고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이 한국 옆에 가장 넓은 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에서 바로 중국 문명이 발생을 했고요. 선생님이 순서보다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익숙한 나라가 어디가 있냐면 요 나라.
지도상에서요, 역삼각형으로 생긴 나라인데 얘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요 지역쯤에서 인더스 문명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여기로 넘어가서요, 이제 얘가 유럽이고 얘가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쯤에 있는 요 땅이요, 여러분들이 그 석유 부자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요쯤에서 바로 이름도 어려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아프리카 땅에서도 가장 북부 지역에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이집트가 되겠고, 이집트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만 보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는 이따가 설명을 해주고요. 요 네 지역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국가가 발생했더라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요.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왜 하필 요 네 곳에서 문명이 발생했을까요? 여기가 얼마나 특별하길래 그런가요? 라고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요 네 지역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러한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가사에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굵은 글씨 해놓은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전부 다 근처에 엄청나게 큰 강이 있더라, 큰 강 유역에서 발생했더라 라는 점이 가장 돋보이는 공통점이에요. 왜 하필 큰 강 유역일까?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는 한 2주 정도는 살 수 있대요. 뭐 길면 3주. 근데 물을 하나도 안 마시고는 3일밖에 못 버틴대요. 길어야. 그러니까 물이 인간한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큰 강 유역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큰 강 유역에는 언제나 사람이 살기 좋은 평야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평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국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큰 강 유역 다음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바로 이들이 청동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사용이 됐었던 도구는 보통은 석기였죠. 돌이었는데 요 시기로 가면 사람들이 청동기라고 하는 금속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금속이에요, 금속. 근데 여러분, 이 청동기라는 것은요, 금속 중에서도 굉장히 만들기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뭐 구리, 주석, 아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배합해야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굉장히 희귀하고 비싸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는 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 시기에 청동기를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힘이 센 사람이었을까요? 힘이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힘이 센 사람이었겠죠. 힘이 센 사람만 청동기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때부터는 힘이 강하고 청동기를 소유한 자와 힘이 약하고 청동기 없이 여전히 돌을 사용하는 자 사이에 계급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요 청동기 사용의 포인트입니다.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계급이라는 것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계급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청동기를 가지고서 부족장이 되어서, 이것 좀 지울게요. 부족장이 되어서 지배하는 지배층이 있을 것이고, 그 아래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이 모두 문자를 사용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뭐 교역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발생할 때 문자가 꼭 필요했었구나. 그래서 문자를 그들이 만들어 썼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요 노래 가사 안에 잘 녹아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넘어갈게요. 요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큰 강 유역에서 발생했고, 청동기를 사용했고 문자도 사용했더라. 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문명이 발생하더라. 세계 4대 문명, 중국,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큰 강 유역에서 발생했고 청동기와
문명까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살펴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봐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요,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왜 같이 설명하느냐 하면, 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이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완전히 상반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외워놓으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쌤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설명할 거다.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던 세계지도를 조금 확대를 시켜놨어요. 우리 지금부터 살펴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지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가 바로 석유부자, 사우디아라비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강이 두 개가 흘러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요 강 사이에서 발생을 했고요. 강이 두 개라는 거. 이집트 문명은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요 유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좀 가깝죠.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이 묶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쌤과 함께 요 표를 완성시켜 나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먼저 발생했으니까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위치는 강이 두 개였다. 그래서 그 두 강의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요 두 강의 이름을 거의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저 못 외우겠는데요? 하시지 마시고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요 나이 때 요 부분을 배울 때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쌤이 읽으라고 해서 소리내서 읽었는데 입에 너무 착착 발음이 달라붙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쌤이 사실은 이거 중학교 때 외운 걸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독서실이 아닌 학생들은 무조건 소리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우리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강이 하나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 얘 하나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내용을 시작을 할 텐데요. 사실은 요 지형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쌤이 별표를 한 3개를 쳐줄게요.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이 특징들이 모두 다 상반된다라고 했는데, 그 상반된 특징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요 지형에 있어요. 지형이 어떻냐면, 봐봐요. 아까 지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죠. 여기는요, 이 주변이 전부 다 평야예요. 평야. 평야입니다. 그래서 외적들이요,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말만 타고 가서요, 아, 우리 올해 농사 망쳤네? 쟤네 한번 가서 약탈을 하고 올까? 하면은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개방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다른 민족의 침입이 잦다. 그리고 그만큼 전쟁을 많이 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표에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들의 지형은 개방적이다. 그래서 침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왕조가 자주 변천하더라. 한 왕조가 유지되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침입해가지고 망하고, 또 생겼다가 유지될만 하면 또 침입해서 망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형이 개방적이라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그냥 평범하게 농사나 지으면서 살고 싶은데 이 민족이 쳐들어왔다가 저 민족이 쳐들어왔다가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고, 전쟁 끝났어도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람의 심리가요, 굉장히 비관적이게 변해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추가로만 써놓을게요. 요 지역 사람들은 좀 비관적이었을 것 같아. 아, 뭐 농사 열심히 지어봤자 뭐해, 또 쳐들어오면 다 망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뺏으면서 너 공부해야 되니까 스마트폰 뺏겠어. 집에 텔레비전도 없애고 영화관, PC방, 코인 노래방 다 금지야. 앞으로 공부만 해.
라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나는 그래도 지금 생활에 만족하니까 내가 80살 노인 됐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 됐고 내일부터 제발 스마트폰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당장 내일의 행복을 바라겠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행복하지 않은데 나중에 행복한 걸 바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향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들의 종교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의 종교, 어떤 특징을 지닌다? 나중에 행복한 거 말고 지금 행복하기를 바란다.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길 바란다. 그런 것을 어려운 역사 용어로 현세적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세적 종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현재 세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죽은 다음에 행복한 거, 뭐 늙어서 행복한 거 바라지 않고 지금 내가 내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랑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인데요. 이 지구라트는 신전이에요. 신전. 이렇게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계단이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에 있는 신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럼 여기서 기도를 하면 신이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지구라트에서 사람들이 가서 빌었던 게 전부 다 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내일 전쟁 안 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구라트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교와 항상 함께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형성 수메르인 도시 국가를 세워 유적은 지구라트, 쐐기 문자, 대응력, 유치팀법을 사용 종교는 현세적, 개방적 지형을 탐내는 이민족의 잦은 침입. 그러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개방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현재 세상의 행복을 바라는 종교적 특성을 지닌다 라고 했으면 이집트 문명은 어떻겠어요? 반대겠죠. 반대라고 했어요. 얘만 이으면 얘는 따라온다라고 했죠. 한번 봐볼게요. 이집트 문명의 지역은 여기였죠. 이 이집트 문명의 지형은요. 개방적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달리 폐쇄적입니다. 갇혀 있어요. 그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보기에는 뻥뻥 뚫려 보이죠? 근데 요 지역에 이 폐쇄적이라는 글씨를 쓴 요 지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있어요. 바로 사하라 사막.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라서 여기는 정말 함부로 갔다가는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얼마나 큰지 한번 볼래요? 이게 우리나라잖아. 남한이잖아요. 요게 여기 가면 이만큼밖에 안 돼. 남한보다 훨씬 큰 사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냥 건너다가 죽을 바에야 그냥 약탈 안 하고 우리끼리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지역 같은 경우는 평야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 여기에는 인구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바로 바다가 있죠.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요 시기에는 뗏목만 만들어도 엄청난 기술이었기 때문에 뗏목을 가지고 여기 못 건너오겠죠. 못 건너오고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만 잘 막으면 돼. 그러니까 나라의 온 병력을 여기다가 집중시켜 놓으면 다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민족이 침입해 오지도 못하고 침입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얘네와는 달리 한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되더라. 왕권도 강하더라. 이런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폐쇄적이다. 폐쇄적이다. 그래서 이민족이 침입해올 수 없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달리 왕조가 오래 유지되더라.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은요. 폐쇄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왕조가 오래 유지된 만큼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파라오라는 단어로 자신들의 왕을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랫동안 왕조가 유지되고
그만큼 나라가 안정적이고 뭐 농사도 지은 만큼 잘 뭐 수확이 되고. 이건 여러분들요, 선생님이 그냥 하나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요 나일강이요 굉장히 축복받은 강이에요. 얘네가 강이 2개라 가지고 금수저일 것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 진정한 승자는 요 나일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거야. 근데 홍수가 나면 인간 생활에 안 좋을 것 같지만 요 시기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게 뭐였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퍽퍽하고 물기도 없고 이러면 농사가 안 지어지거든요. 근데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 물이 촉촉하게 스며들면 그 땅에서는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수가 언제 날지 모른다? 그러면 안 좋죠.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면 농사를 다 망하기 때문에 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같은 경우에는 이 홍수가 나는 것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요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규칙적으로 홍수가 납니다. 어려운 말로 범람이라고 하는데요. 규칙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달력에다가 표시만 해놓고 이제 홍수 날 때 됐으니까 좀 피해볼까? 라고 해서 피해놓으면은 피해도 안 입고 농사는 잘 지어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 나일강을요, 선물 같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 받은 땅에서 농사도 잘 지어지고 전쟁도 안 나고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야. 이 삶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 나는 죽어서도 계속 살고 싶어 라는 생각 때문에 요 이집트 문명의 사람들은 난 죽어서도 사후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이들의 생각을요, 사후세계를 어려운 말로 내세라고 하거든요. 내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표현을 해요. 죽어서도 살고 싶다. 이러한 이집트 지역 사람들의 내세적인 성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피라미드. 다 알죠? 이렇게 생긴 거. 이 피라미드는 사실 요 파라오, 왕의 무덤인데요. 이렇게 크게 왜 만들겠어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왜 만드냐면 이 파라오가 죽기 전에 나는 죽어서도 살아있을 건데 그때 나의 궁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죽은 나의 영혼이 살아갈 궁전을 만든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 시체를 그냥 놓지 않죠. 미라를 만들죠. 미라를 만들어요. 이 미라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죽어서도 영혼이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세상 구경 다 했으니까 나의 육체로 돌아가 볼까 했을 때 내 육체가 썩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스핑크스를 만들죠. 스핑크스 뭔지 알죠? 이 피라미드 앞을 지키는 뭐 괴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 텐데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듣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죽은 사람의 안내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안내서냐면, 내가 죽어서 사후세계로 가는데 내가 사후세계를 처음 가보고 그 누구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안내서가 필요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에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죽었을 때 죽음의 신 앞에 가요. 죽음의 신 앞에 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살아있을 때 제가 거짓말도 안 하고요, 사람 때리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안 했거든요. 저 사후세계 진짜 잘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죽음의 신이 너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울에 재어보겠다 라고 하는데, 저울에다가 이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답니다. 심장을 꺼내서 죄의 무게를 달고서 뭐 죄가 많으면은 그 상태에서 처분이 되고 죄가 없으면 사후세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이집트 문명 사람들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사자에서는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일강의 규칙적인 범람은 이집트 문명을 선물했어. 종교는 내세적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라 사자에서 파라오의 신정 정치 그림 문자 태양력 십진법 사용 폐쇄적 지형으로 이민족의 침략은 유물했어. 자, 그럼 넘어가서 이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이들의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잦은 왕조 변천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왕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왕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의 권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신을 이용하게 돼요. 신.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도 신을 믿잖아요. 지구라트. 그때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너넨 못 듣지? 난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내 말에 거역하잖아? 그건 신을 모욕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요. 신의 권한을 대신한다 해서 신권 정치라고 표현을 해요. 신권 정치. 근데 이 비슷한 거 어디서 들었어요? 아까 이 파라오가 무슨 뜻이라고? 태양신의 아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네가 날 무시해? 우리 아빠 태양신이야.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거. 얘네도 똑같이 신권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사실은 공통점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셔도 되겠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나일강은 규칙적으로 범람을 하죠. 그럼 규칙적으로 범람을 할 때 그 규칙이 뭐 몇 달에 한 번인지를 살펴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달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력을 만드는데요. 이 사람들은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듭니다. 그것을 태양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요것마저 반대입니다. 얘네가 태양을 보고 달력을 만들면 반대로 얘네는 뭘 보고 만들겠어요? 달을 보고 만들겠죠? 그것을 바로 태음력이라고 합니다. 태음력.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에 강해요. 숫자에 강한데 일단 써놓고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60진법을 사용했고요. 이집트 문명에서는 10진법을 사용했어요. 이게 뭔지 뭐 수학 시간에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아닐 친구들도 있을 텐데 60진법이라고 하는 건 60가지의 숫자를 가장 기본으로 둔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복잡한 게 있어요?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 하나 있죠.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이런 사고 체계를 이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10진법을 사용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10진법 이집트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 아까 앞에서 이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했죠. 이들이 사용했던 문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쇠기 문자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쇠기 문자. 쇠기가 뭐냐면요. 그냥 갈대 같은 걸로 끝을 뾰족하게 만든 거예요. 연필처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점토판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그냥 쇠기 문자라고 하는 거고요. 요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그림 문자 또는 요것을 어려운 말로는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림을 갖다가 문자처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사람들은요. 뭐가 발달했냐면 점성술이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만족을 못하고 비관적이니까 자꾸 막 이렇게 점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가끔씩 뭐 타로 카드 같은 거 보러 가자는 친구들도 있죠. 아, 나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타로 카드 보러 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점을 봤다. 반면 이 이집트 문명 사람들은 이런 점 같은 거에 기대지 않아요. 우린 과학적이야. 우린 살기 편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수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수학이 왜 발달하냐? 요거 규칙적인 범람 계산하다가 그리고요 의학이 발달해요. 뜬금없이 웬 의학? 미라 만들어야 되니까요.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쵸? 그리고 기하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기하학 왜? 피라미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발달이 두드러지는 것이 이집트 문명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노래 가사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쌤이랑 다시 한 번만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좋아 보였지만 사실상 이 땅은 너무 개방적이어서 왕조 변천이 잦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현세적인 종교관을 지녔다. 나중에 행복한 거 말고 지금 행복하길 바랬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문자 정도이겠다.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 유역이었는데 이 나일강은 규칙적인 범람으로 이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다. 거기다가 지형 자체가 폐쇄적이어서 왕조가 오래 유지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현재 세상 말고 나중에 죽어서도 행복하길 바라는 내세적인 종교가 발달을 했고 이들은 이런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림 문자 기억하면서 이런 과학기술도 발달했다라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노래 가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까 봤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지역을 초승달달 지대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최초로 도시국가를 세운 것이 수메르인입니다. 근데 이들의 유적에는 지구라트, 아까 뭐였죠? 신전이었죠. 그리고 쐐기 문자를 사용했고요. 태음력, 달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고 60진법을 사용했고 종교는 현세적이었어요. 왜? 개방적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침입이 잦아서 요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현재 세상이 행복하길 바랬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형성 수메르인 도시 국가를 세워 유적은 지구라트, 쐐기 문자, 태음력, 60진법을 사용 종교는 현세적, 개방적 지형을 탐내는 이 민족의 잦은 침입. 이집트 문명 볼게요. 나일강이 어떻게 범람했다? 규칙적으로 범람했다. 그래서 선물 같은 존재였는데 이들의 종교는 내세적이었고요. 이들이 죽어서도 행복하길 바랬던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피라미드 만들었고 스핑크스 미라 만들었고 사자에서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안내서까지 만들더라. 파라오. 태양신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파라오가 신정정치, 이거는 신권 정치랑 같은 뜻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선택하는 용어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림 문자 썼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달력 만들었고요. 십진법, 그리고 폐쇄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이 민족의 침입은 없었다. 나일강의 규칙적인 범람은 이집트 문명을 선물했어. 종교는 내세적,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라, 사자에서 파라오의 신정 정치 그림 문자 태양력 십진법 사용 폐쇄적 지형으로 이 민족의 침략은 눈물었어. 자, 여기까지 해서 살펴보시고요. 아까 앞에 가서 안 봤던 내용은 뭐냐면 중간에 잠깐 들어간 내용이 있어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다라고 했죠. 제일 먼저 있었던 게 수메르인인데 그 수메르인을 멸망시키고서 바빌로니아 왕국이 세워져요. 근데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도 가장 강성했던 국가인데요.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 함무라비 왕은요, 그가 쓴 법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요 함무라비 법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은 다시 말하면 뭐야? 누가 네 눈을 찌르면 너도 걔 눈을 찔러라. 누가 네 물건 훔쳐가면 너도 물건 훔쳐라. 누가 너의 가족을 죽이면 너도 그 가족을 죽여라. 굉장히 좀 무서운 내용이죠. 굉장히 엄격한 형벌인 거예요. 형벌 자체가 복수하듯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복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것이고 신분에 따라서 달라요. 귀족이 평민한테 할 때랑 평민이 귀족한테 할 때랑 처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신분이 굉장히 엄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전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신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한 사회였고 복수를 바탕으로 법을 집행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서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도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히타이트는 중요한 것이 철기를 사용했더라. 아까 우리 4대 문명은 뭐를 사용했었죠? 청동기를 사용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청동기는 만들기가 어렵고 희귀하기 때문에 소수만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청동기는 그렇게 단단하지가 못해요. 근데 요 청동기에 이어서 철기가 나타나는데 철기는 만들기도 쉽고 구하기도 쉽고 단단해요. 그래서 절대 청동기는 철기를 이길 수 없는데 최초로 요 지역에서 철기를 사용한 히타이트가 나타나면서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게 되더라고요. 지중해 동서무역장악 페니키아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두고 페니키아 문자는 영어 알파벳의 기원이 되어 다시 겨우는 no no 유일신을 믿는 헤브라이의 유대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지. 여기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플러스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부근에 있었던 소아시아 문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요 소아시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애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나라 2개만 알아볼게요. 사실은 얘네가 막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하나씩 굵직한 영향을 인류 역사에 남겨버려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페니키아.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얘는 지중해라는 바다에서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무역에 뛰어들었고 무역을 통해서 번성하면서 식민 지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식민 지배했던 곳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르타고. 카르타고 처음 들어보시죠? 별로 안 중요해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 공부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봐두세요. 페니키아에서 중요한 건 사실 얘가 아니야.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준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바로 표음 문자라는 걸 썼대요. 표음 문자가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쓴 문자야. 대표적인 거 뭐 있어? 그 소리 나서 기역, 아 소리 나서 아, 가 소리 나서 가. 우리말이 바로 이 한글이 표음 문자거든요. 근데 아까 봤던 뭐 예를 들면 이집트 문명의 그림 문자 같은 거 어때요? 그 그림이 뭔지 이해를 못하면 문자가 사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표음 문자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던 게 요 페니키아인데 얘가 페니키아에서만 쓰던 게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요. 그리스로 전달이 돼요. 그리스. 그리고 이 그리스에서 이 언어가 발달하면서 바로 알파벳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게 배우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알파벳의 기원이 얘네로부터 나왔다. 요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라는요. 헤브라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쯤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요 헤브라이는 왜 중요하냐면 얘네 종교가 중요해요. 헤브라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뭐냐면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독일의 히틀러가 뭐 유대인을 학살했다 이럴 때 들어봤겠지.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요 유대교가 특이한 점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 신을 한 명만 믿어요. 하느님. 요 시기에는 자연 전체를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 신을 믿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최초로 하나의 신만을 믿게 되고 요 유대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된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 여러분들이 아는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여러분 얘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예요. 요 큰 종교 2개가 얘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들을 중요하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않다면 그냥 페니키아는 알파벳의 기원, 헤브라이는 유대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기원 요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거를 이제 가사에서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페니키아가 지중해의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무역을 장악했는데 너무나 번성한 나머지 카르타고라고 하는 애를 식민지로 둘 정도였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얘네가 썼던 문자가 표음 문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그 다음 이 헤브라이의 유대교는요. 다신교 노노예요. 다신교 아니고 유일신을 믿어요.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나타났어요. 요 정도만 봅시다. 지중해 동서 무역 장악 페니키아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두고 페니키아 문자는 영어 알파벳의 기원이 되어 다신교는 no no 유일신을 믿는 헤브라이의 유대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지. 세계 4대 문명